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메타버스의 활용 사례와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 요소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할 저는 명지대학교 김정수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진행할 강의의 전체 목차는 크게 4가지 범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메타버스라는 분야에 대한 또 개요에 대해서 두 번째 세션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세션에서는 메타버스 유즈 케이스에 대한 것들을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각적인 자료, 이미지 자료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접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쭉 훑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마무리로 비즈니스 모델 이노베이션, 비즈니스 모델 혁신 at 메타버스. 그러니까 메타버스라는 지금 등장되어 있는 새로운 어떤 플랫폼 혹은 패러다임에서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좀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려고 할 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론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볍게 다뤄보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50분 강의이기 때문에 사실 많은 내용을 깊이 있게 다루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전반적인 내용이 좀 개요적이고 개괄적인 부분 중심으로 해서 전체를 오버뷰하는 그런 형태의 강의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서 저를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저는 지금 현재 명지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에 지금 재직하고 있고요. 제가 학교에 오기 전에 사실 오랫동안 이제 기업에서 생활을 하면서 경험을 쌓아왔었는데 뭐 굉장히 조금 독특합니다. 그래서 SK그룹에서 제가 대기업에서 비즈니스에 대한 부분들, 비즈니스 디벨롭먼트에 대한 부분들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예전에는 소프트웨어 산업진흥원이었는데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부분의 어떤 산업을 육성하는 분야에서 제가 디지털 콘텐츠 산업 육성 관련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중에서 게임이나 디지털 콘텐츠 전반에 대한 기업 지원이나 해외 진출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부의 정책들을 수립하는데 제가 역할을 같이 돕고 진행을 했던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이후에 조이시티라는 게임 회사 지금 상장된 회사인데요. 여기에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크앤이라고 하는 여기 이제 디지털 콘텐츠 관련된 저작권 보호 기술, 그다음에 이제 정보 보호 기술 이런 분야에 또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서 제가 임원으로 재직을 하다가 지금 명지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로 지금 와서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관련된 분야가 제가 콘텐츠 분야 혹은 저작권 분야 혹은 서비스 분야, 이 ICT 서비스 분야에 대한 부분들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 분야에 대한 관련된 업무에서 이제 정부에 필요한 부분에서 자문위원을 하거나 어떤 기획위원회로 활동을 하거나 관련된 학술적인 부분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이제 현재 일부 벤처기업들 제가 사회이사 역할도 지금 같이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 자체가 콘텐츠 분야이고 또 이제 비즈니스 디벨롭먼트에 대한 분야여서 오늘의 주제가 메타버스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모델 혁신이라는 그런 어떤 종합적인 융합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분야여서 좋은 관심 있는 분야일 것 같고요. 요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인사이트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접해봤을 겁니다. 우리가 보통 많이 알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은 이 뒤에서 설명이 나올 텐데 9블락 모델,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9블락 모델이라는 것을 이제 많이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출발점 자체는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이 결국은 잠깐만요. 특징 자체가 이제 그 수익의 원천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활동을 했을 때 그 활동으로부터 가치를 확보하게 하는 것. 요게 이제 이 두 개가 연결이 돼서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으로 구조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정리해 주신 분들이 크리스텐센, 카거만, 존슨이라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학자분들이신데 요 분들이 이제 정리했던 부분들이
고객의 가치를 만들어내고 이익을 어떻게 만들어낼 건지,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핵심 자원과 핵심 프로세스가 뭔지, 이 네 가지 요소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가치를 만들고 전달되는 것이 비즈니스 모델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셨고요. 이것들이 잘 정리가 되어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오스터발더 피그노하고 여기 이제 나인블락 모델을 만드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조직이 어떻게 가치를 창출하고 전달하고 확보하는지 근거를 설명하는 그런 자료로 설명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을 좀 이해하고 싶으시다고 하면 요게 나왔던 논문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 요 부분을 제가 좀 참조를 했는데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어떤 개념 정리를 해놓은 요약이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혹시 학술적으로 참고하실 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비즈니스 모델과 비즈니스 플랜 이 두 개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벤처 기업들이 벤처 캐피탈리스트들한테 갈 때 들고 가는 것이 이제 비즈니스 플랜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업을 통해서 돈을 어떻게 벌고 당신에게는 어떤 이익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여기는 실행 방법이 들어갈 텐데, 비즈니스 모델은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원페이지 프로포절로 제시를 할 수가 있는 것,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익 창출의 프레임워크를 간단하게 코어 엘리먼트 디스크립션을 통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압축적으로 핵심적으로 표현을 해주는 게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면, 비즈니스 플랜은 이 비즈니스 모델이 코어 엘리먼트가 여기 있다고 하면 이것들을 실제로 임플리멘트하기 위해서 필요한 각각의 어떤 뭐 인력 구성, 뭐 생산을 어떻게 할 건지,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건지, 돈을 어떻게 벌 건지, 마케팅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어떤 액션 플랜들이 다양하게 같이 결부됐을 때 우리가 비즈니스 플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몇 가지 그 고전적인 프레임워크들이 있는데요. 여기 첫 번째 이제 매직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어떤 프레임워크를 올리버 가스만이라는 분이 여기 이제 제안을 했던 건데요. 자, 이것을 보시면 지금 현재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들하고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는 걸 느낄 겁니다. 그래서 먼저 누구를 대상으로 할 거냐가 이게 첫 번째인 거죠. 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때 내 타겟 세그먼트가 누군지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대상자에게 뭘 줄 거냐, 뭘 줘서 가치를 만들 거냐, 가치 제한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 후와 왓의 연결 고리상의 결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무엇을 전달할 때 어떻게 전달할 거냐, 그게 이제 가치사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가치사슬에 대한 부분이 요 하우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활동을 했으면 그러면 어떤 가치가 생기느냐, 우리에게 이거를 제공하는 프로바이더에게는 어떤 이익이 생기느냐, 수익 모델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가치를 고객에게 제안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전달하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돈이 생길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설명하기 위한 프레임워크가 매직 트라이앵글 모델이었습니다. 올리버 가스만이라는 분이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예시를 보면 에스프레소 머신 아시죠? 저도 여기 집에 하나 가지고 있는데 캡슐 커피가 과거에는 사실 네스프레소라는 이 브랜드는 매스마켓을 대상으로 해서 커피 파우더를 판매하는 그런 커머디티 상품을 다루는 그런 식품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슈퍼마켓 같은 리테일 샵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거기에서 생겨나는 마진으로 이익을 보던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었는데, 이것이 고객의 니즈가 점점점 다양화되고 변경이 되면서 새로운 타겟 마켓을 세그먼트를 찾아낸 거죠. 새로운 타겟 세그먼트를 찾아낸 것을 하이엔드 하우스홀드 혹은 오피스 마켓,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가처분 소득이 조금 더 높은 그런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좀 품질이 높은 커피 캡슐, 그러니까 우리가 스타벅스나 이런 어떤 에스프레소 카페에서 마실 수 있는 고품질의 커피를, 에스프레소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그런 커피 캡슐들과 기계를 제공하는 것으로 업을 바꾼 겁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바꾼 거죠. 그리고 이것들이 어떻게 가치를 전달했냐면, 예전에는 슈퍼마켓에다 이런 커피 가루를 팔았는데 이게 지금은 온라인 판매를 주로 하죠. 네스프레소 이 캡슐 같은 거 저도 온라인에서 뭐 쿠팡 같은 데서 주문해서 사 먹게 되는데, 혹은 이런 이제 파일럿 샵, 이걸 통해서 다이렉트 셀링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바뀌었느냐? 커피 머신은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하고 그 다음에 캡슐에서 마진을 남겨내는 그런 방식으로 했습니다. 자, 이런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를 통해서 전통적인 리테일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15스위스 프랑 킬로그램당 가치 창출이 요만큼 정도였었는데 요게 5배 이상의 가치 창출을 할 수 있는 혁신적인 모델로 변경이 되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요게 한 2만 원 정도, 킬로그램당 한 2만 원에 하던 것이 킬로그램당 10만 원이 넘는 그런 가치 창출의 어떤 모델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변경되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매직 트라이앵글 모델로 한번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알란 아푸아라는 학자가 또 만든 모델은 비즈니스 모델 이렇게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고객 가치 제한, 뭔 제한을 할 거냐? 세분 시장은 누구냐? 수익 모델은 뭘 거냐? 그다음에 성장 모델은 뭐냐? 자, 여기 좀 특징적인 게 여기 두 가지가 들어갔습니다. 성장 모델, 이 그로스 모델, 서스테이너빌리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걸 하기 위한 역량이 뭐냐. 우리 에어비앤비 모델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요. 이게 에어비앤비 그냥 보면 양면형 플랫폼 모델이죠. 에어비앤비라는 회사가 있고, 호스트와 게스트가 호스트가 방을 올려놓으면 게스트가 돈을 내고 그거를 골라서 사고 중개 수수료를 주는 건데, 사실 그거를 알란 아푸아 모델로 보면 어떤 고객 가치 제한이 되고, 세분 시장은 굉장히 독특한 세그먼트를 나름대로 가지고 있고, 수익 모델은, 성장 모델은, 그리고 역량이 각각 어떤 것인지 우리가 분석해 볼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었던 존슨과 크리스텐센과 카거만이라는 요 학자분들이 제시한 거고요.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모델 프레임워크의 가장 뭐 고전이라고 할까요? 이게 정리가 잘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4박스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덩어리로 보면 전부 4개의 박스로 되어 있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커스터머 밸류 프로포지션입니다.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줄 거냐. 그다음에 그걸로 어떻게 돈을 벌 거냐. 그리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키 리소스와 키 프로세스가 뭐냐. 이 4가지의 핵심 요소들을 중심으로 4박스 모델을 설명을 한 건데요. 자, 예시로 여기 들었던 것은 힐티라는 전동 공구 기업이 원래는 하드웨어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회사였는데 중국 기업들이 저가로 막 밀고 들어오기 시작을 하니까 도저히 그걸로는 마진을 맞추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들이 바꾼 비즈니스 모델이 커스터머 밸류 프로포지션을 바꿨습니다. 기존에는 제품 판매를 통해서 제품을 제공을 하다가 지금은 서비스 판매로 비즈니스 모델을 변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서비스 판매 모델을 툴 플리트 매니지먼트 서비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쉽게 말하면 렌탈이나 리스 형태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죠. 그래서 하드웨어를 한번 팔면은 이 고객의 입장에서는 내가 그 하드웨어가 워낙 비싸니까 한두 개밖에 못 가지지만 내가 피를 제공을, 서비스 피를 제공을 하면 내가 필요로 하는 기기들을, 장비들을 그때그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거죠. 물론 단가는 조금 더 비쌀 수는 있지만 실제로 유세지 측면에서 보면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그런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 변화가 있었던 것이 이 4박스 모델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형태로 이제 우리가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비즈니스 모델 프레임워크 중에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9블락 모델이라는 게 있죠. 이 스타트업들의 비즈니스 모델 분석에 자주 활용이 되는 것인데요. 자, 여기도 보면 출발점은 고객 세분화. 우리가 어떤 고객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거냐. 그리고 그 비즈니스 모델에서 제공하는 핵심 가치 제한은 뭐냐. 그다음에 이 고객들과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가질 거냐. 이 서비스 혹은 제품을 어떻게 어떤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전달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크리에이트 밸류, 가치를 어떻게 창출할 거냐라고 하는 핵심 부분들을 여기에 설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이 딜리버 밸류라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우리가 크리에이트한 밸류를 어떤 핵심 자원과 어떤 핵심 활동을 통해서 잘 만들어내서 품질 높은 제품을 완성된 제품을 만들고, 그다음에 우리가 좋은 파트너를 통해서 우리의 사업 비즈니스 모델 영위가 흔들리지 않게 하고 고객들과의 어떤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데 어떤 재무적인 어떤 부분 혹은 마케팅적 부분에서 어떻게 활용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게 딜리버 밸류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다 이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비즈니스 모델의 효율이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죠. 어떤 자원과 어떤 활동을 쓰고 어떤 파트너십을 쓸 거냐. 그 큰 두 가지 덩어리가 이제 있다고 하면 마지막 요 아랫부분 덩어리는 수익을 그러면 어떻게 캡처할 거냐. 우리 이 밸류는 고객에게 주는 밸류가 아니라 프로바이더가 가져야 되는 밸류인 거죠. 우리는 그러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공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어떤 비용을 들일 때 어떤 수익원이 날 수가 있습니다. 요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요게 이제 이익이 프로핏이 되는 거겠죠. 프로핏이 될 텐데 그렇게 어떻게 만들겠습니다라고 하는 비용 구조, 수익 구조가 명확하게 정리가 될 수가 있다고 하면 이걸 이제 우리가 9블락 모델이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요게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런 도구라는 거 잘 알고 계시겠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것은 앞에 있었던 그 내용을 그대로 모양을 그린 건 아닌데, 우리가 이제 크몽이라는 플랫폼 요즘 특히 이제 젊으신 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죠. 여기에 별 다양한 어떤 탤런트들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재능을
공급자들이 등록을 해놓으면 재능이 필요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집에 인테리어 목수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 크몽 플랫폼에 들어가서 목수로 검색을 하면 거기에 올려놓은 다양한 사람들의 프로파일을 보고 내가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공급자가 등록이 되고 나는 이 등록된 재능 플랫폼에 있는 재능 콘텐츠 DB를 통해서 사용자가 어떤 재능 구매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면 이것이 확정이 되면 이 크몽 플랫폼을 통해서 재능 공급자가 재능 사용자와 연계가 되게 해서 공급 및 사용이 이루어지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필요한 비용들은 크몽 플랫폼이 에스크로우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기꾼이거나 돈을 안 내거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중개자가 역할을 해주면서 중개 수익을 자기가 받게 되고, 최종적으로 재능 공급자는 그것을 공제한 한 80% 정도의 거래 수익을 자기가 가져가는 그런 모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이제 크몽이라는 플랫폼이 재능 중개 플랫폼인데요. 자, 우리가 이제 오늘 강의를 메타버스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기로 했으니까 메타버스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로블록스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죠. 미국에서 지금 여기 작년 2021년 기준인데 2억 명의 먼슬리 액티브 유저, 한 달에 2억 명이 들어와서 활동을 하죠. 그 다음에 이 안에 이 로블록스가 가지고 있는 독특성이 우리 제페토하고 약간 다른 것은 여기는 게임 중심으로 하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800만 명의 게임 개발자가 그 안에 들어와 있고, 인당 한 5개 정도의 조금 허접한 게임부터 포함해서 좀 고품질의 게임까지 한 4천만 개의 게임이 재작년 말 기준으로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에 처음에 IPO 할 때 한 60조 원의 그런 가치. 지금 제가 확인했더니 지금은 주가가 좀 조정이 돼서 한 30조 원 정도가 되긴 하는데, 아무튼 굉장히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플랫폼의 가치를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회사인 거죠. 그래서 로블록스 플랫폼에서는 자, 내가 이 로블록스 플랫폼을 활용하겠다라고 하면 공급자로, 게임 개발자, 창작자로 등록을 하면 로블록스에서는 로블록스 스튜디오라고 하는 이런 게임 개발 도구를 줍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게임을 개발을 해서 여기다 얹어놓죠. 자, 그리고 이제 게임 소비자가 또 들어와서 뭐 소비자나 창작자나 사실 섞여 있습니다. 이게 프로슈머 형태로 막 뒤섞여 있어서 내가 사용을 하겠다라고 레지스터를 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내가 게임을 만약에 참여를 하고 싶으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사용하기 위한 이 로블록스 플랫폼에서 할 수 있는 로벅스라고 하는 게임 화폐를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벅스를 가지고 이 게임 콘텐츠를 공급받고 사용을 하게 되고요. 중간에서 마찬가지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과금 결제 관리를 로블록스 플랫폼이 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는 자기가 사용한 이용 대금을 로벅스를 통해서 여기 제공을 하면 100%를 제공을 하면 로블록스가 일부를 띄고 거래 수익 한 7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게임 개발자에게 제공하는. 그래서 여기는 주로 10대 혹은 10대 이하의 어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플랫폼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중에 어린 친구들 중에서도 10살 남짓 안팎의 친구들이 뭐 억대의 그런 수익을 올리기도 한다는 걸로 해서 굉장히 아주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되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마찬가지로 9블락 모델로 우리가 만약에 비즈니스 모델을 정리를 해본다고 하면 고객은 예를 들어서 5세에서 한 15세 정도 사이에 그런 어떤 어린 친구들이 중심이 될 거고요. 가치 제한은 그 안에 들어가서 마음껏 뛰어놀고 그냥 우리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우리가 모래장난 하듯이 그런 진입장벽이 높지 않은 그런 만만한 그런 게임들을 마구 뛰어다니면서 할 수가 있고 친구들도 사귈 수가 있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을 가치 제한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고객 관리를 관계를 갖기 위해서 그다음에 채널을 어떻게 운영하고 핵심 자원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로블록스 스튜디오 같은 것들을 여기 로블록스 플랫폼에서 제공을 하고, 핵심 활동은 두 개를 잘 에스크로우 해주고 프로모션해서 게임 창작자도 많이 들어오게 하고 게임 소비자도 많이 들어오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발생되는 비용들이 있지만 발생되는 또 수익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흑자 전환이 돼서 큰 이익을 내고 있는 그런 모델로 자리를 잡힐 수 있는 그것이 로블록스의 메타버스 플랫폼이 로블록스였습니다. 자, 메타버스라는 것이 그러면 갑자기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새로운 거냐? 아닙니다. 이게 벌써 한 15년 전 2000년 초 중반부터 이 메타버스에 대한 부분이 쭉 연구가 되어 왔었어요. 그래서 아바타에 대한 부분, 생활형 가상 세계, 뭐 이런 것들이 쭉 연구가 되어 왔었고요. 실제로도
우리나라에는 다다월즈라는 게 1999년에 광운대 교수님인가 이 건축과 교수님인 것 같아요. 교수님이 이 건축과에 가면 그 3D로 이렇게 렌더링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을 많이 사용을 하니까 3차원의 어떤 그런 건축 기술을 기반으로 한 3차원의 채팅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3차원의 상에서 내가 좀 간단한 아바타를 만들어서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툴을 만들었죠. 그래서 상거래도 이루어지고 아바타를 치장하는 아주 전형적인 지금 현재 우리가 얘기하는 메타버스의 효시가 되는 것들을 1999년에 대한민국에서 만든 거예요. 1999년. 자, 왜 다다월즈였냐면 다른 생각, 다른 기술에 이 다자를 뽑아서 다다월즈라고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 삼성증권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한양대학교 병원도 있었고 뭐 파출소도 있고 뭐 굉장히 아무튼 초기에 기업들이 혹은 공공기관들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2000년 초에 IT 버블이 붕괴가 되면서 이 부분이 투자가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고 하면 이제 붕괴가 되는 굉장히 아까운 사례입니다. 이것이 이제 잘 발전이 되고 유지가 되고 이게 재정적으로 좀 자리가 잡혀서 투자가 돼서 만들어졌다면 지금 메타버스 업계가 벌써 대한민국이 2000년 초반에 메타버스 업계를 장악할 수 있는 그런 뭐 가능성도 있었겠죠. 물론 이제 그 당시에 기술적인 제한이 있었죠. 네트워크 속도가 워낙 느리다 보니까 가지고 있었던 문제인데 그 문제로 인해서 생겼다가 크게 활성화되지 못했던 대표적인 글로벌 모델이 세컨드 라이프입니다. 세컨드 라이프. 자, 요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메타버스의 세계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90% 이상이 유사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것을 개발했던 2003년에 린들랩에서 만들었죠. 아까 다다월즈가 1999년에 만들어졌으니까 아마 한국의 이 아이디어를 보고 만든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물론 사실 한국의 온라인 게임에서 벌써 90년 중반부터 온라인 게임의 바람이 나다, 넥슨의 바람의 나라 뭐 이런 부분에서 벌써 이미 가상세계에 대한 부분들이 구성이 돼서 만들어져서 그 안에서 게임이라는 콘텐츠, 액티비티를 통해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죠. 근데 이제 세컨드 라이프가 2003년에 린들랩에서 만들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이런 어떤 잠깐만요. 현재 알고 있는 그런 어떤 메타버스, 가상세계 생활, 가상 라이프에 대한 부분들을 가장 잘 설명을 했죠. 2007년까지 1200만 명 가입자가 있었고요. 저도 그 당시에 이제 가입을 해서 테스트로 해봤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이제 그때 문제가 네트워크 속도가 너무 느렸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가 아바타가 사실은 사람 모양을 가능하면 많이 닮을수록 이게 우리가 몰입감이 높아지는데, 그런 아바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움직이게 하고 뭐 걸어 다니고 교제하고 뭐 이렇게 하려면 네트워크 레이턴시 때문에 버벅버벅거리고 다운이 되거나 뭐 튕겨나가거나 이런 일들은 너무 많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한계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시도였기 때문에 과도한 자유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떤 도덕적인 문제라든가 법적인 문제가 사실은 그런 윤리적인 법적인 가이드라인이 미처 생기기 전에 기술이 먼저 튀어나와서 서비스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슈들이 뭐 사이버 폭력, 사이버 성폭력, 그다음에 뭐 어떤 뭐 사이버 자산 탈취, 이런 지금 뭐 가상 자산, 가상화폐 탈취 이런 일들 많이 일어나는 게 벌써 2003년에 벌써 시도가 됐었습니다. 한 가지 긍정적인 것은 아무튼 뭐 이 시기에 어쨌거나 가상 자산에 대한 소유권, 이용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야기되기 시작했고, 물론 이때도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때 이 세컨드 라이프를 통해서 거기에 뭐 부동산을 분양을 하기도 하고, 우리가 디센트럴랜드나 뭐 제페토 안에서도 이제 그런 일들이 지금 막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굉장히 큰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이 시기에도 있었죠. 물론 이 세컨드 라이프 자체는 진행을 하다가 2007년, 2008년 뭐 요 무렵에 이제 주저앉아 버리긴 했지만 지금도 살아는 있습니다. 서비스 자체는 세컨드 라이프 쳐보시면 웹에서 직접 접속을 해서 우리가 그 세계로 들어갈 수는 있는데, 아무튼 그 당시로는 획기적인 그런 시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나 환경적인 부분이 잘 안 받쳐져서 성공했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자, 이런 와중에 이제 2006년에 ASF라는 그런 미래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다루는 그런 포럼에서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이제 사용하기 시작을 했고요. 메타버스는 뭐 그 이전에 메타버스의 개념이나 용어는 그 이전에 이제 스노우 크래시라는 그런 어떤 그 뭐 소설에서 먼저 나오긴 했지만, 이때 이제 ASF가 메타버스의 기술을 4가지 영역으로 이제 분류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증강현실 부분,
그다음에 가상 세계 부분.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요게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우리가 보고 있는 가상 세계 부분이 1순위라고 보여질 수가 있고, 거기에 이제 증강현실이라는 기술이 좀 합해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와서는 우리가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그런 기술들, 이게 제조 공정이나 이런 어떤 뭐 공공 부분에서 이것들을 시뮬레이션 기술을 하고 같이 접목하는 미러월드 기술들이 많이 생기면서 이런 영역이 많이 생겼죠. 그다음에 이제 라이프 로깅이라는 개념이 지금 이 메타버스가 이제 점점점 성숙화되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메타버스 안에서 어떻게 우리의 생활들을 거기에 연동해서 우리가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말 그대로 세컨드 라이프가 기록이 되는 그런 라이프 로깅 영역이 이게 어떻게 보면 네 번째 영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가로축과 세로축을 나누는 것이 이게 증강에 대한 부분이냐, 혹은 시뮬레이션, 실제를 거의 그대로 구현하기 위한 그런 수준이냐, 혹은 이게 외부적인 부분이냐, 혹은 인티메이트, 이게 굉장히 나의 생활과 밀접한 그런 어떤 인티머시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냐,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영역을 이제 나눠서 우리가 메타버스를 이야기를 계속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부에서 만든 그 메타버스의 영역도 그 기존의 이제 실감형 콘텐츠 기술, 우리가 VR, 버추얼 리얼리티나 어그먼티드 리얼리티, 거기에 나와서 이제 익스텐드 리얼리티 혹은 믹스드 리얼리티, MR까지 확장이 되면서 이런 기술들이 사람의 얼굴들을 어떻게 하면 그 아바타를 사람과 거의 비슷하게 실사 수준에 맞는 그런 것들을 만들 거냐, 이런 기술들이 쭉 그래픽 기술, 컴퓨터 그래픽 기술이나 이런 어떤 멀티모달 기술 같은 것들이 계속 발전되어 오면서 이 XR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하나의 이제 기술 영역, 디지털 콘텐츠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 영역으로 자리가 잡혀왔는데, 이 XR 기술이라는 것이 우리가 데이터와 네트워크와 인공지능이라는 DNA라고 정부에서 얘기를 하죠. 데이터와 네트워크나 인공지능이라는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 분야의 기술들이, 근간이 되는 기술들이 급격하게 증대되면서 기술력이 올라가면서 기존에 우리가 세컨드 라이프에서 생겨났던 그런 레이턴시 문제라든가 실사 구현이 어려웠던 부분들이 점점점 현실화돼 가기 시작을 하면서 요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메타버스 세계라는 것이 이 네 가지 영역, 이 세 가지가 영역이 드디어 이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유의미한 그런 영역으로 들어온 게 2000년, 2020년, 2021년, 2022년, 그리고 지금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진화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어떤 기술적인 발달과 그런 어떤 임프루브먼트를 통해서 메타버스라는 것이 훨씬 더 우리 앞에 가까이 다가온 게 아닐까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돌아볼 수가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이미지들 제가 간단하게 캡처를 해서 보여드리는 건데요. 러블록스 얘기했죠. 포트나잇이라고 하는 요 게임을 통해서 그런데 이제 게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게임 안에 있는 어떤 그런 환경과 광장 안에서 뭐 예를 들면 그 굉장히 유명한 아티스트가 거기에서 공연을 한다든가, 거기에 뭐 팬미팅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단지 게임의 콘텐츠를 소모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일어나는 소셜라이제이션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런 메타버스의 독특한 특성이었죠. 디센트럴랜드는 초기 나왔을 때 땅을 분양하는 걸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가상의 전 세계 지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땅을 뭐 몇 평씩 이렇게 분양을 했는데, 그때 분양할 때 사람들이 다 웃고 있는데 그 분양 받았던 사람들이 지금은 그게 몇백 배, 몇천 배 어떤 가치 상승이 되었다. 그걸 통해서 자기가 엑시트한 사례도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점점점 이 부분에 대해서 야, 이게 그냥 장난은 아니구나라는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여기 SK에서 만든 이프렌드라고 하는 메타버스 플랫폼, 그다음에 제페터, 뭐 그다음에 아무튼 이게 우리가 가상 강의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 게더타운, 말이 생각이 안 나네요. 게더타운이라는 2차원 비트맵이긴 하지만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그런 어떤 메타버스의 전형적인 사례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메타버스가 어떻게 할 경우에 이것이 제대로 성과를 낼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장 성과를 잘 낸 회사의 얘기를 들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로블록스의 CEO가 얘기를 한 건데요. 바주키라는 로블록스의 CEO가 얘기를 하기를, 메타버스가 잘 되기 위해서 8가지의 차별적인 어떤 특성이 뭐냐?
버추얼 아이덴티티, 쉽게 말하면 아바타인데 이 아바타가 잘 자리가 잡혀야 된다. 뭐 당연한 얘기긴 합니다. 이 아바타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 버추얼 아이덴티티가 좀 명확할수록 메타버스가 훨씬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그 안에서 친구들을 만나게 하는 소셜라이즈를 훨씬 더 다양하게 만들어야 된다.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어린 친구들이 거기에서 친구를 사귀는 초등학생들이 가상세계로 쉽게 들어가서 친구를 사귀게 만든 그런 장을 마련해 줬기 때문인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머시브, 빨려 들어가는 그 현실성이 굉장히 뛰어나게 해서 내가 이게 현실인지 가상인지까지 센스 오브 리얼리티를 잊어버릴 정도로 만들어주는, 요거는 뭐 XR 기술이나 우리가 얘기하는 MR 기술 이런 것들이 가상세계 인터랙티브 기술 같은 것들이 이제 발전됨으로 점점점 가능해진 그런 일들이고요. 그다음에 로우 프릭션, 이 접속하기 위해서 어떤 마찰이 없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로우 레이턴시 커넥션인 거죠. 세컨드 라이프가 쉽게 성공하지 못했던 것이 이 부분에서 걸렸던 부분. 이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산업의 인프라가 그렇게 준비가 되어야지 여기에 갈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었던 부분일 거고요. 이것이 잘 이루어져야지 성공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컨텐츠 자체가 버라이어티 해야 된다. 굉장히 다양한, 몇 번 해봤더니 벌써 끝난다라고 하면 재미가 없어서 안 들어오겠죠. 그런데 로블록스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까 800만 명의 게임 개발자들이 4천만 개의 게임 콘텐츠도 거기다 올려놓은 겁니다. 시간만 있으면 뭐 4천만 개를 언제 다 해봅니까? 자기가 검색을 아무리 해서 해봐도 해보고 싶은 것들이 넘치도록 있기 때문에 버라이어티 컨텐츠라는 것이 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사람들이 자기의 시간, 타임쉐어를 그대로 거기에 소모할 수 있는 그런 유인이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어디에서나 들어와야 되고 국경이 없어야 되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바이브런트 이코노미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냥 뭐 맨입으로만 하면 하다가 지치겠죠. 그런데 이게 돈이 된다고 하니까 메타버스 안에서 그 800만 명의 게임 개발자 중에 뭐 소수이긴 하겠지만 억대의 10대 억대 부자들이 생기기 시작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소문이 생기고 실제로도 이 메타버스 안에서 게임을 내가 만들어 놓은 게임을 누군가가 들어와서 한번 플레이해 줄 때마다 로벅스가 얼마씩 떨어지기 시작을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경제가 돌아가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게임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이 또 메타버스 안에 있는 다른 게임을 하기 위한 내가 또 돈으로 재화로 사용이 되기도 하고 그 안에 있는 아바타나 혹은 어떤 아이템들을 가상 아이템들을 사기 위한 그런 경제가 활성화되게 바이브런트 이코노미가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다음에 메타버스 안에서 세컨드 라이프에서 생겨났던 그런 어떤 가상세계 범죄나 이슈들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져야 된다는 것이 세이프티와 스테빌리티 이슈인 거죠. 여기 시빌리티, 이 시민권에 대한 부분들, 내가 그 안에 살고 있지만 그 안에서 내가 정말 보호받고 내가 안전하게 뭔가를 즐기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시빌리티에 대한 보장이 될수록 이것들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들, 지극히 당연한 얘기긴 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려고 할 때, 비즈니스 모델을 뭔가 혁신을 하려고 할 때 메타버스의 앞으로 비즈니스 모델은 우리가 뭘 찾아내면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질까라는 걸 고민할 때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그 현재 활용되고 있는 유지 케이스들에 대한 것들을 한번 쭉 훑어볼 텐데요. 메타버스의 유지 케이스 중에 지금 현재 많이 보이는 부분 중에 이제 우리가 제페토를 예시로 든다면 이런 어떤 쇼핑에 대한 부분, 뭐 롯데라고 하는 그 명품몰이 메타버스 안에 있는 CMCT 안에 이런 백화점을 지어놨어요. 이게 이제 백화점의 홍보 차원이기도 하고, 이게 점진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요 부분이 그 안에서 가상 물건들을 직접 사게 하거나 혹은 온라인 쇼핑몰하고 연결을 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실질적인 어떤 이코노미가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구찌라는 요 명품이 제페토 안에 지금 입점해 있는데, 실제로 이 구찌 구찌 명품관에서 D2A라고 얘기하는 다이렉트 투 아바타에 씌우기 위한 구찌 선글라스 혹은 아바타에 입히기 위한 어떤 구찌의 무슨 스카프,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어마어마한 가격에 거래가 된다는 거죠. 이게 요즘 MZ세대 혹은 그 이후에 이제 알파세대, 베타세대들이 앞으로 이제 점점점 이런 사이버 디지털 노마드를 기본으로 해서 사이버 세계에 익숙한 세대들이 올라올수록 내가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물품을 사는 거나 가상 세계에서 가상 재화를 사는 거나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가치 차이를 크게 두지 않을 수가 있는 세대가 그런 어떤 마인드들이 바뀌면서 굉장히 높은 가격에 가상 물품이 거래가 되더라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점점 생기고요. 요게 이제 결국은 지금 이후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NFT, Non-Fungible Token이라고 하는 이런 가상 재화를 유통하기 위한 어떤 화폐 기준, 화폐 어떤 가이드라인에 대한 부분하고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요거는 한화에서 만든 그 브리드 호텔이라고 하는 양양에 만들어 놓은 펜션 호텔, 호텔인데요. 이것을 가상세계 안에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요즘 양양하면 젊은 사람들에게 그 서핑의 그런 어떤 성지로 뜨고 있는데, 그런 서핑의 성지로 뜨고 있는 양양이라는 데 있는 오프라인의 매장을 온라인상에 지금 이 메타버스 안에 옮기면서 실제로 내가 버스를 타고 혹은 차를 타고 가서 물속에 풍덩 뛰어들지 못하더라도 간접적인 경험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게 메타버스 안에서도 가능해진다. 이런 것들이 이제 쇼핑의 어떤 사례로 볼 수가 있고요. 학교의 사례들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지금 학교에 있습니다만은 메타버스 안에 이게 코로나 때문에 못했던 것기 때문에 더 많이 이제 활성화가 됐었던 것 같은데요. 축제를 메타버스 안에서 진행을 하거나 혹은 버클리는 마인크래프트 상 안에서 UC 버클리라는 이 굉장히 좋은 대학이잖아요. 여기서 메타버스 졸업식도 여기서 안에서 진행을 했고요. 마인크래프트라는 이런 어떤 게임이지만 아무튼 마인크래프트가 제공하는 이제 메타버스 영역에서 진행을 한 거죠. 순천향대학교에서는 여기서는 입학식을 또 진행을 했고 숭실대에서는 또 학교 축제를 할 때 여기 또 게더타운이라는 툴을 이제 또 사용을 하고 아무튼 굉장히 학교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미팅을 하기 위한 이런 형태의 어떤 컨퍼런스 룸이나 오픈 타운홀 미팅 같은 것들을 하는 광경을 아예 메타버스 안에 집어넣어서 내가 여기에 참여를 함으로써 이게 그냥 줌 미팅에 참여하는 것하고 좀 다르죠. 다른 사람들의 어떤 위치나 다른 사람들의 어떤 임재가 여기에 현장에 있다라는 현장감 같은 것들이 훨씬 더 밀접하게 느껴지는 그런 어떤 버추얼 미트업 같은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특히 코로나가 밀려오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활용이 됐죠. 채용 설명회도 메타버스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지금 요거는 이제 서울 창업허브이긴 합니다만 지자체들도 지자체에 있는 주요 사업들을 창업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메타버스 안에 만들어놔서 그걸 통해서 원격에 있는 사람들이 온라인상에서 쉽게 정보를 접속을 하거나 혹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도구로 활용을 하는 그런 시도들을 많이 했죠. 청와대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이렇게 마인크래프트라는 메타버스 안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기도 했고,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할 때 여기 선거 캠프를 닌텐도에서 제공하는 동물의 숲이라고 하는 이런 사실은 게임이지만 이것도 넓게 보면 다 메타버스 안에 들어가는 부분이었던 거죠. 가상세계니까. 동물의 숲 안에서 선거 캠프를 이렇게 이제 차려놓고 여기서 이제 후원자들의 어떤 지지나 후원들을 끌어들이는 굉장히 좋은 그런 도구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음악과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도 JYP의 아이돌 그룹 있지가 이제 제페토 안에서 이렇게 공연을 하는 제페토 안에서 물론 이제 이걸 공연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렇게 이제 모션 캡처를 해서 이것들을 아바타로 연결을 해서 이렇게 이제 메타버스 안에서 실제로 공연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런데 이게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재미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 제페토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제는 세컨드 라이프가 아니라 또 다른 하나의 A 라이프와 B 라이프 이렇게 이제 거의 어떻게 보면 비슷한 수준으로 향후에는 발전되는 그런 또 하나의 옵션, 삶의 옵션 이렇게 보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YG 블랙핑크가 제페토 내에서 팬 사인을 했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SM에서 에스파와 걸그룹 에스파가 이제 디지털 만들어가지고, 아이를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실제로 이게 뭐가 실물이고 뭐가, 이게, 아바타인 건지 막 헷갈릴 정도로 워낙 잘 만들었죠. 이런 것들이 메타버스 안에서 실물 이 연예인 아티스트, 하고 동일하게 메타버스 안에서 무제한으로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메타버스 아바타의 장점이고 특징일 수 있죠. 피곤하거나 지치거나 배고프거나 아프거나 한 일이 전혀 없으니까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메타버스라는 가상세계 안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제 만들었다는 거죠. 가상 인플루언서, 실제로 유튜브 인플루언서를
실제로 아바타를 통해서 만든 인플루언서가 지금 활약을 하고 있고, 이 아포키라는 가상 인플루언서가 어마어마한 또 인기를 얻고 있고요. 자기가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업로드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여기 보면 뭐 뷰수가 15,000뷰, 12,000뷰, 뭐 52,000뷰, 41,000뷰, 110만 뷰, 뭐 굉장히 아무튼 일반 어떤 인플루언서 못지 않은 그런 인기를 누리고 있다는 거죠. FM 메카 같은 경우에도 여기는 보면 조회수가 100억이 넘는 조회수를 돌파했을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버즈워드를 일으켰었던 그런 독특한 그런 사례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관광이나 컨벤션에서도 당연히 메타버스가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고, 요게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온라인 컨퍼런스가 스페인 같은 경우는 여기 실제로 버트웨이라고 하는 온라인 컨퍼런스 플랫폼을 만들어서 실제로 이 나라에 가지 않고도 자기가 이 컨퍼런스 참여해서 필요한 어떤 세션들을 듣게 하고 박람회나 이런 것들을 보게 하는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지원이 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스포츠와 방송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여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메타버스 안에다가 실제로 이런 맨유 이런 빌딩을 차려놓고 고객들이 와서 맨유 홍보관 역할을 하게 만들어 놓는, 맨유가 아니고 맨시티네요. 맨체스터 시티입니다. 유나이티드가 아니고요. 그런 형태로 활용한 그런 사례가 있고, U+에서는 LG U+에서 이렇게 8K 소셜 VR 실감야구 중계 서비스. 요게 이제 우리가 이 고글을 끼고 있으면 이게 완전히 입체감이 있는 현장에 있는 현장 실제감이 그대로 느껴질 수 있도록 현장 중계가 이 고글 HMD를 통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내가 그냥 TV로 보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죠. 내가 현장에 가서 실제로 방망이를 흔들고 이 플랜카드를 펼치는 것과 동일하게 하고 현장의 함성과 현장의 어떤 입체감들을 느끼게 하는 중계 서비스들이 시험적으로 여기 이제 방송상에서도 구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 고스트 페이서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이제 일종의 헬스케어나 라이프 로깅에 대한 건데, 내가 AR 안경을 끼고 뛰면은 AR 안경을 통해서 내 페이스에 맞춰줄 수 있는, 우리가 왜 마라톤 같은 걸 할 때는 페이스메이커가 옆에 달려주잖아요. 내가 힘들면 조금 나를 땡겨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어떤 페이스메이커가 있는데, 이것을 버추얼로 만든 거죠. 그래서 고스트 페이서라고 하는 것이 내가 달리기를 할 때 같이 달려줘서 나의 페이스가 힘들고 할 때 뭔가 인커리지가 되게 하는 그런 요소로 굉장히 좋은 어그먼티드 리얼리티하고 라이프 로깅이 같이 병행이 되는 그런 사례로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예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에 요게 이제 아시아 흉곽경 수술 교육단 주관으로 XR 기술 플랫폼을 활용한 그런 어떤 아웃리치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의료진들이 요것들을 뭐 온라인 학술 대회를 통해서 여기서 이제 실제로 집도하고 수술 진행하는 부분들을, 수술 내 어떤 환경들을 이 컨퍼런스에 참여한 사람들이 원격에서 이것들을 다 같이 뭐 관람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같이 여기에 참여해서 볼 수 있도록 만드는 현실 속 장소를 가상의 환경에서 그대로 체험하게 하는 수술 중계 및 교육의 플랫폼으로 메타버스를 활용한 그런 좋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 메디컬 분야 그리고 이제 교육 분야에서 특히 메타버스의 활용 사례가 계속해서 증가되고 높아질 거라고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그다음에 현대자동차, 이거 아마 동영상 워낙 유명한 동영상에서 이거 유튜브에서 보셨을 텐데, 이 자동차의 각 파트들이 하나하나를 다 띄었다가 붙였다고 하는 것들을 요게 이제 버추얼로 진행을 하니까 굉장히 그 순간적으로 혹은 노력이 들지 않게 진행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 파트가 이 자동차의 어느 부위에 들어가 있는 건지, 그게 다른 파트들하고는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 건지들을 굉장히 수월하게 볼 수 있게 하는 어떤 버추얼 개발 프로세스로 이게 이제 활용이 됐고요. 또 이것은 단지 이 용도뿐만 아니라 여러 명이 미국과 혹은 독일과 서울에 있는 엔지니어들이 서로 모여서 버추얼 이 환경 안에서 서로 디스커션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도 이제 사용이 된 거죠. 이런 방식으로 사용을 할 때, 버추얼 협업을 할 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시한 것이 마이크로소프트 메쉬라고 하는 이런 어떤,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메쉬에 대한 시간이 없어서 제가 동영상은 요 링크로만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뭐 검색해 보시면 알 텐데, 이게 아마 이제 메타버스라는 영역에서 우리가 앞으로
영화에서만 봤던 부분이지만 지금 점점점 현실적으로 가까워지고 있는 그런 사례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안에서 가상적인 협업이 가능하고 실제로 여기에 오프라인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은 원격에 있는 사람인데 이 부분이 홀로그램을 통해서 여기는 이제 재현 표시가 된 건데요. 아무튼 기술적인 해결할 점은 많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메타버스가 발전해 갈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공간의 식을 통해서 원격에서 이제 디자인 검토를 하거나 원격에서 지원을 하는 거죠. 현장에 나가 있는 엔지니어에게 사무실에 있는 어떤 멘토가 야, 그 부분 이렇게 만들어라고 같이 들여다보면서 지원할 수가 있게 하거나 동시훈련 학습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메타버스 메쉬라는 것을 통해서 이게 이제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북이 또 그 오픈한 호라이즌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원격 화상회의 시스템이긴 한데 이것이 2019년, 20년 요때 이제 좀 붕업이 됐다가 그동안 잠잠했는데 최근에 나온 걸 보니까 금년 1월달 자료인 것 같아요. 콜롬비아에 있는 행정법원에서 실제로 공판을 진행할 때 아주 뭐 심각한 공판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뭐 벌금이나 이런 민사 부분이었을 것 같은데 여기에 행정법원의 치안판사가 마리아 빅토리아 키노네스라는 분이 호라이즌 워크룸을 통해서 공판을 진행을 할 테니 여러분들 호라이즌 워크룸에 아이디 만들어가지고 요거 다 준비해가지고 들어오세요. 자료도 여기를 통해서 호라이즌 워크룸 통해서 우리가 메타버스 안에서 진행할 테니까 하세요라고 했고 여기 이제 브라질이니까 이게 콜롬비아니까 여기에 이제 스페인어인지 어느 나라 말인지 모르겠는데 언어로 현지 언어로 되어 있지만 이 동영상을 보면 실제로 이 판사가 자기의 가상 아바타를 통해서 여기서 공판을 진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리고 거기에 뭐 피고 측 원고 측이 같이 나와서 혹은 증인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여기 이제 동영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아주 활용에 대한 부분들의 가능성들을 보여주는 굉장히 좋은 사례들인 거죠. 자, 디지털 트윈이라는 부분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기타 B2B 부분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이 워낙 이제 도시국가로 작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선도적으로 많이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자기의 실제 리얼 싱가포르를 이렇게 버추얼 싱가포르로 옮겨놓고 여기에서 온갖 시뮬레이션을 다 할 수가 있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람, 풍량, 풍속, 강우량, 강설량은 없겠지만 습기, 온도 이런 데이터들을 시시각각 넣어서 이게 만약에 우리가 빌딩을 예를 들어서 여기에 새로 짓는다, 여기에다 새로 짓는다고 하면 이 빌딩을 여기 새로 지을 때 이 주변에 있는 온도와 바람과 뭐 이런 걸 통해서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환경 영향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쉽게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가상 도시 행정을 하기 위해서 가상의 어떤 사전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소 시스템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요. 이 디지털 트윈의 이제 전형적인 사례, 여기도 싱가포르 디지털 트윈하고 유사하죠. 이런 어떤 대기 오염의 정도나 이런 것들을 오염도를 예측할 수 있게 시간에 따라서 온도와 혹은 바람의 속도와 풍향에 따라서 이것들을 시시각각으로 우리가 예측하게 하는 그런 어떤 도구를 만들어주는 회사의 사례인데 이 디지털 트윈이라는 이슈로 이제 이것들이 각광을 받고 있죠. 전기차가 충돌을 할 때, 기둥에 충돌할 때 배터리 팩이 얼마나 찌그러질 거냐 이런 부분들도 전체 이 강체 부분에 미쳐지는 충격을 하나하나 다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센싱 데이터를 시뮬레이션을 해서 실제로 BMW에서 이것들을 충돌 시험을 원래는 자동차를 가지고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 업무 효율을 굉장히 높이는 그런 사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좀 시간이 짧다 보니까 제가 좀 급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한 3분 정도 남았는데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메타버스라는 영역을 전체로 봤는데 이게 메타버스가 앞으로도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좀 이루어야 될 부분이 많고 그걸 통해서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이 발전이 되어야 될 텐데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혁신을 할까? 자, 이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을 하기 위한 요건 메타버스하고 관련이 없는 다른 이론적인 부분이지만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하기 위한 10가지 유형으로 레리 킬리라는 또 여기 학자분이 10 types of innovation이라는 이런 프레임워크를 제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10가지의 어떤 혁신의 유형들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죠. 혁신을 만들기 위한 이런 분야별 예를 들면 여기는 이제 컨피규레이션, 구성이라는 영역과 제품과 서비스, 오퍼링, 익스피리언스라는 큰 3개 카테고리로 나눠서 각각의 4개, 3개, 3개씩, 4개, 2개, 4개씩 이렇게 이제 세부적인 유형들을 설명을 해줬는데요. 이 각각의 유형들에 대한 설명은 뭐 좀 오늘의 강의에 이제
본질이 되기에는 너무 깊은 영역까지 들어가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제가 설명은 드리고요. 수익 모델을 어떻게 돈을 벌 거냐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혁신 요소에서 참고할 수 있는, 지금 이 비즈니스 모델 혁신 요소가 10가지가 있는데 각각의 유형에 따라서 예시들이 이 10 Types of Innovation이라는 이 자료를 보면 요거 검색을 해보시면, 혹시 만약에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한테 요청을 하시면 제가 전달해 드릴 수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프로핏 모델의 대표적인 예시가 면도기와 면도날 모델을 우리가 활용해 보자. 혹은 광고 모델을 활용을 해보자. 혹은 옥션 모델을 활용해보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여기에 쭉 제시가 되어 있어요. 이 원 자료에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중에서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하기 위해서 프라핏 모델 부분에서는 여기에서 제시된 이거를 한번 여기다 적용을 해볼까?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아이디에이션을 하기 위한 좋은 프레임워크로 10 Types of Innovation이라는 이 이론이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유형의 설명이고요. 자, 그것들은 이제 세 가지를 제가 큰 틀로, 프라핏 모델은 뭐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모델에 NFT라는 프라핏 모델을 적용을 해서 뭐 나름 성공했던, 지금은 또 다시 이렇게 플럭추에이션이 있습니다만 플레이 투 언이라고 하는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서 나름대로 성공을 했었던 게임 엑시 인피니티. 지금은 이게 워낙 이제 돈 벌기 위한 게임이다라고 하는 본질을 벗어나는 것 때문에 이제 좀 많이 주저앉아 버렸는데, 아무튼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었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나름대로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을 이룬 사례였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네트워크나 스트럭처나 프로세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지금 여기 앞에서 보였던 네트워크나 스트럭처나 프로세스라는 이런 어떤 컨피그레이션, 플랫폼 자체, 비즈니스 모델의 플랫폼 자체를 잘 활용한 사례가 로블록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블록스 안에 있는 게임 개발자와 사용자 간의 어떤 연결 구조, 그 다음에 이제 뭐 게임 개발 도구를 제공을 한다든가 로벅스를 처음에 사기해서 그걸 가지고 환전을 해준 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시스템 프로세스가 잘 이루어져 있는 부분이 로블록스의 게임 플랫폼인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우리가 좀 더 발전해서 보고자 하면 네트워크 부분, 스트럭처 부분, 프로세스 부분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더 찾아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오퍼링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 오퍼링인 프로덕트 퍼포먼스와 프로덕트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뭐 요걸로 예시로 들어볼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의 메쉬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메쉬 플랫폼은 이렇게 우리가 원격으로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어떤 플랫폼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메쉬가 메쉬를 통해서 구성이 되는 부분이 마이크로소프트가 기존에 해왔던 MS 팀즈라고 하는 원격 화상회의, 그 다음에 홀로렌즈라는 디바이스, 애저라는 어떤 그 클라우드 플랫폼, 이런 것들이 다 마이크로소프트 메쉬라는 부분을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서 프로덕트의 시스템화가 이루어지고, 이것들을 통해서 퍼포먼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메타버스의 발전 사례로, 우리 혁신 사례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객의 경험 부분인데요. 여기에 경험 부분의 서비스와 채널, 브랜드, 고객 참여, 이런 것들이 이제 경험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예를 들면 제페토의 케이스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페토는 고객 경험들을 이 제페토라는 플랫폼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어떤 서비스와 브랜드와 고객 참여, 채널, 요게 이제 4가지 익스피리언스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가 하나하나 분석을 해본다면 글로벌 지향의 서비스. 그런데 이제 무조건 글로벌 지향이 아니라 K-팝으로 또 글로벌 유저들을 유인을 해서 글로벌 어떤 표준 안에서 즐길 수 있게, 거부감이 없게 만드는 그런 어떤 글로벌 지향 서비스라는 것이 제페토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좋은 어떤 비즈니스 모델 혁신 사례였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브랜드. 그 안에 들어와 있는 뭐 이런 것도 브랜드지만 명품, 액세서리, 패션, 이런 것들의 브랜드 입점이 되고, 그걸 통해 다양성을 확보를 하거나, 뭐 명품과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뭐 구찌 같은 경우가 이제 사례가 되겠죠. 소비자 가치를 고양을 함으로써 제페토라는 게 가지고 있는 어떤 브랜드 파워가 굉장히 파워풀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그 나름의 어떤 설계를 한 거죠. 고객 참여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페토 안에 들어가면 아바타가 내가 폼을 잡고 사진을 찍고 그것을 인스타그램에 올릴 수가 있게 하거나, 그 안에서 내가 뭐 막 춤을 추거나 하는 것들을 인스타그램에 올려서, 혹은 틱톡에 올려서 이게 버즈가 되게 하는 그런 다양한 고객 참여의 그런 기회를 만들어 놨다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설계 구조였던 것 같고요. 채널도 제페토 자체가 오프라인에서도
유저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페토 미국, 뭐 홍콩 이런 제페토 법인들도 다 글로벌로 지금 만들어내고 있고 가상 공간에서의 어떤 고객 채널을 고객 연결을 하기 위해서 제페토라는 플랫폼을 또 거꾸로 가상에서 사용하게 하는 그런 채널로서 역할을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있죠. 요런 세밀한 설계가 구석구석에 박혀 있기 때문에 제페토가 성공한 모델이 된 게 아닌가. 우리가 만약에 새로운 메타버스를 계획을 하고 이것들을 비즈니스 모델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잘 벤치마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 정리를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의 메타버스 패러다임에서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 요소를 우리가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본다면 프로핏 모델, 네트워크 모델, 프로덕트 시스템 모델, 서비스 모델과 채널, 커스터머 인게이지먼트 모델들 이런 것에 각각의 굉장히 다양한 뭐 4차 산업혁명이나 새로운 어떤 기술의 변화 발전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10 types of innovation에서 제공되고 있는 다양한 어떤 이노베이션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론들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한다고 하면 현재 메타버스가 어떻게 보면 잠시 초기에 뜨거웠던 그런 열기가 약간 주저앉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여전히 정부에서는 뭐 메타버스 전문 대학원이라든가 혹은 메타버스의 어떤 전문 인력이라든가 메타버스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는 어떤 가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어떤 뭐 어떤 정책적인 방안이라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고요. 기술적인 개발이 여전히 뒷받침이 될 테기 때문에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산업적인 패러다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초기에 급격한 발전 부분은 조금 이제 안정세를 찾았다고 보더라도 향후 장기적인 방향으로는 계속해서 지속될 방향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패러다임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 혁신 요소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구할 그런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오늘 강의의 마무리 멘트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 여기서 시간이 조금 오버됐습니다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내용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궁금하신 사항, 문의사항이 있으면 제가 아래 여기 있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뭐 답변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성실껏 답변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